유미선입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의 방법은 스스로 절대적인 시간 투자와 기본서의 핵심 내용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28회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기본서의 반복 학습을 통한 기본 다지기를 해보겠습니다. 합격이 절실한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문제 풀이를 할 때 유의할 점은 문제 유형의 핵심을 알아가는 것이지 지문과 답을 외우시면 반쪽 공부를 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다음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 2번.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감소한다. 3번.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며 도전적인 일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4번.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감소한다. 5번. 내향성이 감소한다. 자, 여기서 정답은 2번, 3번, 4번, 5번은 다 내용을 반대로 얘기했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 아니면 노인의 신체적인 특성 이런 거를 물을 때 다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갖다 놓고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서 다지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에서 보면은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게 남기고자 노력을 하고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것은 경직성의 증가겠죠.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 애착이 증가합니다. 다음에 내향성도 증가합니다. 자, 문제 2번.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중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유엔의 원칙 5가지가 참여의 원칙, 독립의 원칙, 존엄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어디 원칙 안에 들어갈까요?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요. 28회 때 독립의 원칙이 시험에 나왔으면 29회 때도 독립의 원칙이 나올까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기본 원칙 5개를 다 알고 지나가야지만 29회 때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기본서 다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표준교재 24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노인복지 원칙 중에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가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참여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자아실현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독립의 원칙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이 세부사항이 독립의 원칙입니다. 다음
참여의 원칙에는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요 세 가지가 참여의 원칙입니다. 다음, 보호의 원칙은 주로 문구의 말들이 다 보호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원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보호 및 치료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 여긴 다 보호가 들어갔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찾으실 수 있겠죠. 다음, 자아 실현의 원칙에는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마지막에 존엄의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 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다음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가 존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유엔에서 얘기한 이 5가지 원칙의 세부 사항들을 기본서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가 같은 방 대상자와 매일 싸움을 할 경우 조치 방법은 자, 1번 초기에 싸움을 못하도록 야단을 친다. 2번 체벌을 한다. 3번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대상자를 퇴소시킨다. 4번 방을 바꿔준다. 5번 싸움을 못하도록 신체적 구속을 한다. 자, 우리가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단체 생활만 너무 강요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지금 가장 합리적으로 조치를 해준 거냐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기본서 다지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 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가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 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는 복지시설은 무엇일까요? 하고 묻는 거죠. 1번 방문 요양 서비스, 2번 주야간 보호 서비스, 3번 방문 목욕 서비스, 4번 단기 보호 서비스, 5번 방문 간호 서비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뜻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은 가족이 보호를 할 수가 받을 수가 없어 갖고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가야 돼서 일시적이라는 거 하나랑 다음에 단기간 입소시킨다는 거 이 2개 단어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정답이 단기 보호 서비스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다음 중
제가 노인복지시설에 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요양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주야간 보호 서비스, 단기 보호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해서 복지용구 서비스가 제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인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 다지기를 조금 해둬야 되겠죠. 다음 문제 5번. 다음 중 장기 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 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1번 국민건강심사평가원, 2번 국민건강보험공단, 3번 시장, 군수, 4번 등급판정위원회, 5번 장기요양 인정기관. 자, 요것도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잘 공부하고 있으면은 이 내용은 단번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기본 다지기를 해볼게요.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1차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장기요양 인정 여부 및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번의 정답은 4번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 35페이지에 있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를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거고 순서를 묻는 문제도 많죠. 쭉 순서를 나열하고 가로를 해놓고 여기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찾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등급판정위원회만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아니면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꼭 등장하는데요. 자, 묻는 요 지문의 예문대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체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 1번 복지용구 이용도움, 2번 의사진료보조,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응급상황대처, 5번 관찰 및 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서 다지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양보호사의 표준 서비스에서 제한된 업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응급의료 서비스, 간호처치 서비스 등은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양보호사 서비스가 해당되는 거는 자, 1번이 되겠죠. 자, 2번, 4번, 3번, 5번 이런 내용들은 뭔가가 조금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은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된 업무라고 우리 기본서에 자세히 51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이렇게만 또 해놓으시면 안 되는 거죠.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자체를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본서 48페이지에 있는 표를 자세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분류들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구들이니까 한 번씩 봐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7번. 대상자가 기저귀 교환이나 용변 후 처리를 거부한다. 이때 대처 방법으로
이번에는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얘기입니다. 자, 잘못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요런 문제가 나오면 잘못, 이런 말에 밑줄을 쳐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찾는 거예요. 자, 이거는 문제 사례, 교재 기본서 54페이지의 문제 사례 20번에 이 내용이 자세히 있는 겁니다. 자, 1번 거부하는 이유를 대상자에게 직접 물어본다. 2번 통증, 발진, 욕창, 관절 상태 등을 관찰한다. 3번 기저귀 갑시다 라는 강요하는 듯한 어투 대신에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등의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 4번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5번 목욕 시간과 연계하는 등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여기에서 잘못된 대처 방법은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문제 사례에서 여러 가지 문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문제 사례를 책을 한번 기본 다지기를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 기본서 51에서 59페이지까지가 요양보호 서비스 유형별 대처 방안 사례 모음이 나와 있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의 기본 다지기를 한번 해보면 대상자가 기저귀 교환이나 용변 후 처리를 거부할 때 우리가 문제 사례에 대한 대처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1번을 보시면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요양보호사에게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통증이 있는지, 피부에 발진이 있는지, 욕창이 있는지, 관절 상태에 이상이 있는지를 우리가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저귀 갑시다 라는 강요하는 듯한 어투 대신에 기저귀가 더러워졌으니 깨끗하게 갈아요, 개운할 거예요 등의 부드러운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문제 7번 같은 문제를 대처 방법이 다른 식으로 우리가 물었을 때, 자, 어떤 말을 한 요양보호사가 가장 대처를 잘한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개운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한 문구를 찾는 문제도 시험에 낼 수 있어요. 다음에 7번 같은 문제가 28회 때 나왔기 때문에 29회 때 이렇게 똑같이 안 나오겠죠? 어떤 게 나올까요? 예, 문제 사례가 또 한 번 더 시험에 나온다면 요 내용을 뺀 51에서 59페이지까지 있는 문제 사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낼 수가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이 사례 모음을 꼭 기본서를 읽어서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인 정보를 가족, 시설장 등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데요.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6가지가 있죠. 자, 1번 정보 전달자 역할, 2번 관찰자 역할, 3번 숙련된 수발자 역할, 4번 말벗과 상담자 역할, 5번 동기 유발자 역할. 자, 이 중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있는 지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단서를 찾는 거예요. 자, 위에서 보시면 정보라는 말이 한번 나오고요. 전달이 벌써 몇 번 나왔죠. 그럼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죠. 정답은 정보 전달자 역할이죠. 자, 이것도 기본 다지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6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서 61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본서 다시기 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1번 숙련된 수발자. 숙련이 됐다는 것은 내가 뭔가가 지식이나 기술이 습득이 되어서 아주
잘할 수 있는, 수발을 하는데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 들어있으면 숙련된 수발자를 찾아야 되냐 하면은, 자,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상자를 도와준다. 자, 지식과 기술이 나오면 뭐다? 숙련된 수발자. 두 번째, 정보 전달자는 조금 전에 했죠. 정보가 나오고 전달이 나옵니다. 세 번째, 관찰자. 자, 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누구를 관찰할까요? 예, 수급자, 환자를 관찰하는 거겠죠. 자,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자, 뭐가 나왔습니까? 여기서 단서가 관찰한다가 나왔죠. 그래서 관찰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관찰자 역할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4번 말벗과 상담자 역할에서는 말벗이나 상담은 다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의사소통이죠. 자,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위를 도모한다가 말벗과 상담자 역할이에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법이 나오면 말벗과 상담자를 찾으시면 돼요. 다음에 5번 동기유발자 역할. 자, 동기유발을 시켜준다. 자, 이 말이 들어있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볼게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한다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뭐가 나왔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 이런 말이 나오면은 동기 유발자 역할을 찾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옹호자 역할. 자, 옹호자는 자, 무슨 뜻이에요?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 대상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편들어 주어서 지켜주는 게 옹호자죠. 그래서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주고 지켜준다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 기본 다지기 선생님들이 한번 복습을 했죠. 시험에 어떤 것이 나와도 나는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9번. 다음은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의 원칙 중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인가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2019년 7월부로 개정된 우리 새로운 개정판 기본서에는 요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부분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그 전에 나와 있던 문제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보기,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맘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신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단서가 분명히 있어요. 마음대로 들어와서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사진을 찍은 그 자체가 불쾌하다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것에 위배됐을까요? 이런 얘기죠. 그러면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자, 이 중에서 이 위의 내용하고 관계된 위배된 사항은 정답이 2번입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자, 이거는 교재를 보시면서 기본 다지기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 경우 노인학대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노인학대 유형도 자주 등장하는 우리 시험의 단골 손님입니다. 기본서를 보시고 우리가 잘 따져 주셔야 됩니다. 1번 신체적인 학대, 2번 정서적인 학대, 3번 경제적인 학대, 4번 방임, 5번 유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일상에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할 때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정답이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자, 정서적인 학대를 다시 한번 기본 따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정서적인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 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자,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정서적인 학대고요.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정서적인 학대. 노인을 위협,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도 정서적인 학대.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도 정서적인 학대입니다. 자, 다음 또 기본 다지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노인의 학대 유형은 기본서 79에서 85페이지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줄을 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체적인 학대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이나 고통이나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자, 성적인 학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경제적인 학대는 뭘까요?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자, 방임이 뭘까요?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불이행하거나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자기 방임이란 말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에 유기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단편적으로 기본 다지기를 했고요. 이 단편적인 기본 다지기만 가지고는 선생님들이 시험에서 착각이 되거나 해서 또 틀릴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세부 사항이 표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다 한 번씩 읽어 보셔야 합니다. 11번 노인 스스로 가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학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노인 스스로라는 말이 나왔죠. 스스로 식사를 안 한다, 스스로 세수를 안 한다, 스스로 밥을 안 먹는다, 스스로 가출을 했다. 이런 거는 다 정답이 자기 방임을 뜻하는 겁니다. 다음 12번 노인 학대 사례의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하는 거예요. 노인 학대에 대해서 우리가 신고 접수를 받는 데가 어디일까요? 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죠. 자, 1번 보건복지부, 2번 노인보호전문기관, 3번 노인복지시설, 4번 사법경찰, 5번 의료기관. 자, 이 중에서 정답은 2번에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자, 기본 다지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시설의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등을 하는 곳이고요. 자, 4번에 있는 사법경찰은 또 뭐 하는 곳이냐? 자, 사법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황 조사, 노인 학대 행위자의 형사 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처치를 요하는 노인 학대 사례를 일시 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에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요양보호사가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 13번 같은 문제도 어떤 식으로든지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 94페이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대상자에게 2년에 한 번씩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게 한다. 2번.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퇴소시킨다. 3번. 요양보호사를 주방일을 하게 한다. 4번. 일지를 작성하거나 몰래 녹취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는다. 자, 여기에서 올바르게 대처한 것은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다지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성희롱의 대처 방안으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이 있고요.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기요양기관장의 대처 방법으로 보시면 요양보호사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업무 배치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들 사이에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합니다. 성희롱을 한 서비스 이용자에게 재발 방지 약속이나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관 내에 두어야 합니다. 성희롱 시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향후 대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대처로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단 말은 요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 요 말이 초창기 때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요즘은 초창기 버전을 뛰어넘었죠, 벌써. 자, 모든 피해 사실에 대하여 기관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다음, 심리적 치유 상담 및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의 전문기관, 예를 들면 성폭력 상담소나 여성노동 상담소 등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다. 다음에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 지식과 대처 방법을 숙지한다. 이 기본서 다지기를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내든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14번. 다음 중 시설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 것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내용들이 이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자 상태가 변했을 때 환자의 어떤 신체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변화가 왔을 때 이럴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되겠죠. 자, 1번 당뇨병에 의심이 있는 경우, 2번 대상자의 사생활, 3번 소변량이 증가한 경우, 4번 대상자의 요양 등급 유효기간, 5번 대상자가 복지용구 구입을 요구한 경우. 자, 여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것은 정답은 1번 당뇨병에 의심이 있는
신체 상태가 변한 경우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96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15번 시설에 입소한 대상자가 본인 부담금 할인을 요구한다.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본인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든지 할인해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번 수고료를 받고 알선한다. 2번 함께 할인 요구에 노력한다. 3번 그냥 묵살한다. 4번 대상자 가족과 의논한다. 5번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기본 다지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대처 방법으로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타 센터의 불법 사례를 예를 들거나 본인의 어려운 가정 사정을 얘기하면서 불법을 요구할 때는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하고 그런 불법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인 5번이 가장 근접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근골격계 질환인 목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번에는 아닌 것은 하는 문제가 또 나왔죠. 자, 1번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2번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 3번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4번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5번 손가락이 몸 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네 발 기기 자세를 취한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목에 통증이 왔을 때 스트레칭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서 다지기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방법은 이 기본서에 있는 사진 5장을 놓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그림은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이고요. 두 번째 2번 그림은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주는 거고요. 네 번째 그림은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다고. 다섯 번째 그림은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린다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서 다지기에서 또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으로 관계된 그림을 찾으세요 하면 여기 있는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거. 만약에 그림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부를 우리가 하실 때 폭넓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 17번 요양보호사가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조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결핵이라고 하면 감염성 질환에 우리가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죠. 1번 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한다. 2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번 감염의 염려가 없으므로 무시한다. 4번 동료와 상담한다. 5번 행정기관에 신고한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은 2번이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서 다시기를 다시 볼게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에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3주 이상의 기침, 발열, 체중 감소, 수면 중, 식은땀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결핵 감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18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인 머릿니의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자, 머리니의 관리법,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개정판에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1번, 머리 리본, 머리핀, 빗, 브러쉬, 수건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2번, 감염된 대상자가 앉거나 누운 바닥과 가구는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한다. 3번, 침구류, 수건 등에 떨어져 있던 이가 48시간까지 살아남아 재감염되기도 하므로 주의한다. 4번, 두피 주위 머리카락을 잡고 살며 암컷은 3개월간 숙주에 살면서 300개의 스케를 생산한다. 5번은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에도 사멸하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5도씨 이상의 5분 이상이 노출이 되면은 머리니는 사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교과서 12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 19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우리가 신체에서 소화기계, 다음에 호흡기계, 순환기계, 근골격계, 비뇨 생식기계, 다음에 피부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특성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러니까 각 기관마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소화기계가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자, 교재 1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증가한다. 2번 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3번 지방의 흡수력이 증가한다. 4번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번 쓴맛을 잘 느낀다. 자, 기본 다지기를 한번 해볼게요. 소화기계의 특성을 보면은, 자, 세포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합니다. 짠맛과 단맛에는 둔해지고 쓴맛과 신맛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다음 타액과 유액 분비 저하 및 유액의 산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고요. 췌장에서의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름기 있는 것을 드시면 우리 어르신들이 소화가 역시나 잘 안 되는 그런 것하고 매치를 하시면 됩니다. 직장벽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항문 괄약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5번이 맞습니다. 자, 1번은 세포수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2번은 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잘 느끼죠. 3번은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는 거죠. 4번은 탄력성이 직장벽의 탄력이 감소고, 5번은 쓴맛을 잘 느끼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20번. 다음은 어떤 질환의 증상에 대한 설명인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환에 대한 증상을 보기로 내놓고 이것이 무슨 병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나 불쾌감, 점액 분비량의 증가. 자, 여기에서 보기에서 키포인트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 천명음이 들리는 것은 1번에 있는 천식이 정답이죠 하는 거. 그래서 28회 때 천식이 나왔다고 천식만 외워놓으시면 안 되죠. 자, 천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요실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골다공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성기관지염이 나올 수도 있고 폐렴이 나올 수도 있고 폐결핵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아니면 우리가 기출을 한 쭉 10번 정도를 풀다 보면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나올 확률이 또 한 80% 이상 되니까 우리가 기본서 다지기를 잘 하시면서 기출도 같이 응용을 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기본서 다지기를 조금 더 해보면 천식이 있는 대상자는 미세먼지나 황사 등이 심하면 바깥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좀 착용해야 합니다. 또 천식이 있는 환자들은 매년 1회 물론 모든 성인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플루엔자 백신을 좀 꼭 맞춰주고요. 65세 이후에는 폐렴구균 백신을 예방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20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21번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돌볼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는 심혈관계가 나왔죠. 자, 1번 감염의 염려가 있으므로 마스크를 착용한다. 2번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한 낙상 위험을 예방한다. 3번 가능한 접촉을 피한다. 4번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5번 수시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자, 이 문제는 단순하게 낸 것이 아니고 조금 살짝 꼬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틀린 거를 찾아라, 맞은 거를 찾아야 된다. 여기에서 좀 범위가 고난이도로 올라가면은 그냥 마냥 헷갈리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키포인트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거하고 가장 근접한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기본 따지기를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끼는 대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도록 하여 낙상으로 인한 뇌손상을 예방한다.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해서 갑자기 우리가 어지러울 경우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머리를 덜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고, 다음에 의식불명이나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술들을 익혀야 한다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근접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다음 중 욕창의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많은 피하지방, 자, 2번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3번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의 지속적인 압력, 4번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5번 요실금 및 변실금. 자, 이 문제는 욕창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과 그것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 얘기니까 2번, 3번, 4번, 5번은 욕창이 원인이 될 만한 것들이고요. 1번이 있는 피하 지방이 많으면 우리가 쿠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손상되는 확률이 조금 적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정답이 1번이고요. 다음에 기본 따지기를 좀 더 해보면 근육이 위축이 되신 분이나 피하 지방이 감소되신 분이나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계신 분들도 욕창이 더 잘 생기겠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번이 욕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욕창이 시험에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욕창의 초기 대처법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욕창의 단계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본서를 보시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욕창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누워 있을 때는 최소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되고, 앉아 있을 때는 그보다 더 자주 1시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한다. 이런 문구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기본서를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23번. 다음 중 노화에 따른 감각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소화기계, 순환기계, 또 이번에는 감각기계의 특성 이런 것이 나왔네요. 자, 감각기계 하면은 시각, 청각, 또 미각, 뭐 후각, 뭐 이런 내용들이죠. 1번 수정체가 보라색이나 남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노란색의 구분에 어려움을 느낀다. 2번 노인성 난청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흔하게 나타난다. 3번 기질환이 있을 경우만 이명이 있어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한다. 4번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돌기의 미래 개수와 기능이 증가한다. 5번 눈부심이 증가한다. 자, 이 문제도요. 이제껏 기존에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가 뭐예요? 단순하게 물은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뭔가가 어떻게 해요? 꼬아져 있는 문제 같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서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정도도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으로 보라색, 남색, 파란색,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 할 때 뒤에 끝에 있는 파란색, 남색, 보라색의 구분이 어렵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난청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흔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3번은 기질환이 없어도 이명이 있기도 하여 모든 사람이 중얼거린다고 불평한다가 정답인데 기질환이 있을 경우만 했기 때문에 답이 아닌 거죠. 다음에 4번은 혀의 유두가 위축되면서 돌기의 미래 개수가 기능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맞는 거는 5번에 있는 눈부심이 증가하는 겁니다. 이 말 자체는 백내장 증상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겠죠. 다음 24번 인슐린을 맞은 당뇨 환자가 땀을 흘리거나 시야 몽롱의 증상을 보일 때 대상자의 어떤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슐린 맞는 당뇨 환자 땀을 흘린다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저혈당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기본 따지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혈당의 증상에는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이 있고 시야가 몽롱해지고 배가 몹시 고프고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시험에 이렇게 똑같이 물을까요? 아니겠죠. 자, 당뇨 환자가 저혈당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설탕이라든지 뭐 주스라든지 이런 것을 준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에 있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25번 다음 중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선망의 증상을 아는지와 선망의 대처 방법으로서 비약물요법을 아는지는 시험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요 예문은 다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서를 자세히 선망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혼자 있게 한다. 2번 큰 소리로 말한다. 3번 옛 일을 회상하게 한다. 4번 낮에도 커튼을 닫아 놓는다. 5번 밤에 불을 밝혀둔다. 자, 여기에서 선망이 있을 경우에는 혼자 있게 하지 말고 가장 친근한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습니다. 다음에 2번도 틀렸죠.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부드러운 소리로 말을 해야 되겠죠. 3번은 옛일을 회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망은 지금 현재 여기가 어딘지 이런 것을 각성시켜 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시계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사랑하는 가족의 사진 같은 것을 옆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낮에는 커튼을 닫아 두는 것이 아니고 낮에는 커튼을 열어서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아 지금이 낮이구나 밤이구나 이런 시간 개념을 느낄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둬야 되고요. 밤에는 커튼을 치고 불을 밝혀두면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25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안정시의 떨림 등으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증상을 보이는 질환은, 자,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질환이 무엇일까요? 묻는 거죠. 안정시에 떨리는 것이 대표적인 거죠. 예, 그래서 1번 뇌졸중, 2번 골다공증, 3번 루게릭병, 4번 파킨슨병, 5번 알츠하이머병 중에서 정답은 예, 4번입니다. 자, 파킨슨 질환은 시험에 아주 또 잘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고 파킨슨의 증상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기본 다지기를 해볼게요. 파킨슨 질환의 증상은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 경직 및 안정시의 떨림, 9번 자세, 얼어붙는 현상, 자세 반사의 소실로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것입니다. 예, 교재에 있는 기본 다지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으로 해서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증상을 해보면은요. 5번을 다시 보면은 앞편에 건 했고요. 우울, 근심, 감정의 변화, 무감정, 사고가 느리짐, 인지 능력의 감소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고요. 원인 불명의 통증도 있을 수 있고 자세도 이렇게 약간 굽어지면서 로봇처럼 걷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잘 넘어지면서 다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7번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타민 A를 섭취한다. 2번 비타민 B를 섭취한다. 3번 비타민 C를 섭취한다. 4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 5번 염분을 섭취한다. 자, 칼슘의 흡수를 돕는 짝꿍 비타민은 비타민 D입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빈혈이 있을 때 철분 제제를 우리가 먹는데 철분 제제와 관계되는 흡수를 좋게 해주는 것은 비타민 C입니다. 그래서 짝꿍을 다시 해보면 칼슘은 비타민 D고 다음에 철분은 비타민 C다. 이렇게 짝꿍을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기본 다지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노인의 영양 관리에 있어서 적절한 칼로리 섭취로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다음에 고혈압이나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염분 섭취를 줄이고요.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금기가 아니라면 물은 충분히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꼭 또 이렇게 묻지 않겠죠. 노인의 영양 관리로 옳은 것은 하고 물으면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칼슘의 흡수를 돕는 것은 비타민 D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28번.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번에 영양 관리가 아니고 운동 관리가 또 시험에 나왔죠. 자, 운동 관리는 치매 노인이든지 일반 노인이든지 항상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 다지기를 또 기본서를 보고 하셔야 됩니다. 교재 202페이지부터 20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모든 운동은 다리 쪽에서 시작하여 머리 쪽으로 진행해야 한다. 2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나 동작은 좋지 않다. 동작이 좋다. 3번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감소시킨다. 4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5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보다는 단체 운동을 실시한다. 자, 여기서 옳은 것을 하나 고르라 하면은 다 기본서에 있는 거를 갖다가 나열해 놓고 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똑같은 경우예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다 반대로 얘기했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모든 운동은 머리 쪽에서 시작해서 다리 쪽으로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다음에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동작이나 운동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운동의 강도나 기간 빈도는 서서히 증가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해야지 단체 운동에 참가시키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은 일어나 앉히는 것이 운동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겨우 일어나 앉는 정도인 부분은 책상이나 의자를 잡고 서는 것이 운동이 될 수 있고 다 개인의 능력에 맞게 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나 더 기본서를 볼게요.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에는 태권도나 농구,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테니스 이런 것이 기본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어떤 거를 낼 수도 있겠습니까? 다음 중 노인이 하면은 조금 위험한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기본서에 있는 내용 조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8번은 다시 기본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202에서 203페이지 중에서 운동 관리가 1번에서 12번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자, 1번 현재 운동 수준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운동 금기 질환 및 투약 상황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해 줍니다. 4번,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고 땀을 흡수하는 옷을 입고 운동을 해야 되지 땀복을 입고 한다 이러면 또 X입니다. 5번, 최대 심박동수의 40 내지 50%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하여 80%까지 점차 강도를 높인다. 자, 이 말은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고강도로 간다. 이렇게 하면 맞겠죠. 6번,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틀리는 거죠. 다음에 7번 또 나오죠.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근육 피로, 호흡 곤란, 협심증,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8번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를 서서히 증가시킨다가 정답이고요. 9번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마무리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10번은 운동하는 중간중간에 충분히 휴식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10분 이상 준비 운동 하라고 그랬고요. 다음에 마무리 운동도 충분히 하라고 그랬고요. 다음에 운동하는 중간중간에도 휴식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 가끔은 운동하는 중간중간에는 휴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본서를 잘 알고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다음에 11번 개인의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요. 12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하는 운동이나 동작은 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 관리는 시험에 자주 정당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29번 다음 중 노인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좋아진다. 2번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 고지혈증에 효과적이다. 3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4번 삼키는 것이 힘들 경우 모든 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5번 약 복용을 잊어버렸을 경우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한다. 자, 약물 복용 방법도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죠. 자, 여기서 맞는 것은
예, 1번, 2번, 4번, 5번은 다 반대로 얘기를 했고요. 3번에 있는 철분제는 비타민 C인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 흡수가 잘 된다고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요거에 대한 기본 다지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약물 복용은 기본서 208에서 209페이지까지 1번에서 13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에 대해서 한번 기본 따지기를 해볼게요. 자, 7번 약이 쓰다고 다른 것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8번은 우유, 녹차, 커피 등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가 방해되므로 우리가 함께 복용하면 안 되고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물하고 복용해라 되어 있고요. 9번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의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0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다음에 11번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약은 쪼개도 되는지 동그라미 약 그림의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것만 우리가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교재에 그림으로 실려 있습니다. 뒤편에 제가 넣어놨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분할, 분쇄 불가능한 약제들도 있습니다. 코팅제라든지 이런 약들 있고, 만약에 삼키기 힘든 대상자의 약이 분할, 분쇄할 수 없는 약이라면, 그러니까 상태가 좋아서 약을 타왔는데 어르신의 상태가 나빠져서 약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약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또 질문이 들어오죠.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고 그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세부상을 좀 보겠습니다. 약 복용을 잊었다가 생각난 즉시 복용을 하라는 거예요. 잊었으면. 다음에 다음 복용 시간이 너무 가까워져 있는 시간대가 됐을 때는 다음 복용 시간에 복용하는 것이 낫고요. 절대로 2배 용량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이런 거는 이번에 새로운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아주 많이 등장할 수 있겠죠. 다음 13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도 의약품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가 의사나 약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복용하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은 복용약과 상호작용이 있으므로 복용 전에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적당량만 복용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30번 다음 중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는 문제들도 자주 시험에 나오죠. 자, 해열 진통제나 감기약이나 소화제나 파스 요 정도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일한 약품은 한 번에 한 포장 단위만 사야지 나는 10개 사놓아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번에는 1번 해열 진통제, 2번 변비약, 3번 무좀약, 4번 설사약, 5번 한약 중에서는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것이 1번에 있는 해열 진통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옆에 있는 그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우리가 분쇄하여 복용할 수 있다. 그 그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가 하나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선이 있는 요거는 분할할 수 있는 약이다 하는 겁니다. 반으로 쪼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31번. 자, 10년에 한 번 맞는 예방접종은, 자, 노인의 예방접종이 반드시 또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그 문제 27회, 뭐 26회, 25회 이렇게 계속 풀어주면서도 이 말은 계속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에 한 번 맞는 예방접종은 1. 폐렴구균, 2. 대상포진, 3번 파상풍, 4번 인플루엔자, 5번 독감 중에서 어떤 것인가요? 하면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우리 교과서에는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가 이렇게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기본서를 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32번 다음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 바람직한 태도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기법 중에서 바람직한 태도도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도 있고 이렇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걸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1번 온화한 표정, 2번 입술을 깨물거나 꼭 다문 입, 3번 지나친 머리 끄덕임, 4번 대상자로부터 비껴 앉는 자세, 5번 계속해서 손을 움직이는 태도. 요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의사소통 기법이 어떤 것일까요? 예, 정답은 1번이죠. 온화한 표정이나 온화한 미소나 이런 것들이겠죠 하는 겁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401페이지에 표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 다지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이 교과서 401페이지에 이 표로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바람직한 태도,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가 쭉 있습니다. 얼굴 표정 어때야 되는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 맞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소리 어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번 다음 중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서는 공감을 어떻게 한 요양보호사가 공감을 잘했을까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감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자,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가로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공감인가요? 이 말이죠. 1번 연세가 있는데 당연히 아프시죠. 2번 약을 드셔야겠어요. 3번 지금까지도 잘 참으셨어요. 4번 저와 함께 병원에 가요. 5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공감이 뭐냐면,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한 말에 귀를 기울여 주고 그 말을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29회 때도 이렇게 시험에 나올까요? 공감을 묻는 문제가 이런 예문이 안 나오고 만약에 공감을 물으면 다른 공감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대상자가 저번에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분이 더 잘했다고 했으니까 그거 말을 우리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줘야 되니까 저번에 요양보호사가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이런 식의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출 문제를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공감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에 34번 다음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활동으로 좋은 것은 여가활동 유형도 시험에 꼭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키포인트를 어디에 맞췄습니까? 거동이 불편한 여기에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산책하기, 2번 텃밭 가꾸기, 3번 그림 그리기, 4번 약수터 가기, 5번 손자녀 돌보기. 이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우리가 정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같은 것이 여가 활동으로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에 있는 그림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본서를 우리가 다지기 해 볼게요. 건강한 노인의 여가 활동은 동적인
좀 움직임이 있는 이런 말이죠. 사교 오락 활동이나 활동량이 비교적 많은 반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자들의 여가 활동은 정적인 자기개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으로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시험에 그러면 또 어떻게 나올까? 여가 활동을 묻는 거는 여가 활동의 내용의 표를 우리가 반드시 기본 다지기를 해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기본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대상자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이 기본서 414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반드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자기개발 활동에는 뭐가 있냐면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 교실, 창작 활동. 좀 뭐냐 하면은 교실이나 뭔가 활동하는 거 이런 좀 큰 범위가 들어있죠. 다음에 가족 중심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것이 있고요. 종교 참여 활동에는 교회, 사찰, 성당 가기 등이 있고요.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보기, 연극 관람하기, 음악회 가기, 전시회 가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운동 활동에는 체조나 가벼운 산책 이런 것이 있겠죠. 다음에 소일 활동에는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하기, 종이 접기, 퍼즐 놀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여가 활동 유형의 내용을 내놓고 우리가 맞춰봐라 하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선생님들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노래방에서 하는 그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노래 이런 거는 사교 오락에 들어가겠죠. 위에 있는 노래 교실이나 이런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 다음에 35번. 자신이 아무리 죽음을 부정하고 부인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고 제3의 길을 선택하는 임종의 적응 단계는, 자, 임종의 적응 단계의 순서는 요 예문 순서 그대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순서를 묻는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자, 부정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분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걸 찾아라 하는 것으로 묻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내용은 타협에 관한 것인데요. 자, 그러면 타협에 관한 것이 시험에 자주 많이 등장했으니까 한번 기본 따지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시집 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삶이 얼마간이라도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타협이 나올까요? 자, 아니겠죠. 자, 부정은 볼게요. 나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거는 부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자, 분노는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지금이야. 타협은 조금 전에 했고, 우울은 말이 없어지고요. 눈물을 흘리고 이런 단계고, 수용에 되면은 나는 지쳤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 단계에서 예문을 주고 어떤 단계인가요? 찾아라.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35번 이것만 놓고 타협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은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 다지기를 504페이지를 펴놓고 자세히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른 것으로 기본서 다지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